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트럼프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거 채권 시장에서 네. 특히 주목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지 좀 포인트를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트럼프 정책이라 하면은 뭐 많은 정책이 있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관세 이슈,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세 이슈, 네. 감세 이슈, 세 번째 불법 이민자 이슈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관세 이슈나 감세 이슈나 그리고 불법 이민자 이슈가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게 큰 그림에서는 이제 큰 그림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하고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그러면은 재정 적자하고 인플레이션이 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까지 되면 국채 물량 많아지면 그럼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럼 국채 금리는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의 지금까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요번에 한 4.5 근처까지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그렇습니다. 이유인데 네. 저는 그 시중의 의견이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과하다. 예, 이 그러니까 부분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도 많은 이제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4 물론 최근엔 어쩜 4.3 내렸지만은 네. 4.4, 4.5 하면서 여기에 형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절반의 사람은 지금 채권 사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절반의 사람은 금리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같이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레벨에서 금리가 멈춰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4.5 이상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 갈 거라고 5% 6%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방금 그런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고 국채 발행이 많아지고 그러면 가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분들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금리가 형성되고 가격 형성된 거를 우리는 투자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스탠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정책들이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의 재정 적자 확대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뭐 단발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있겠지만은 좀 중장기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고 재정 적자 확대 부분도 재정 적자가 당연히 뭐 미국은 사실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모두 다 사실 재정 계속 확대하는 편이기 때문에 단지 속도의 차이지 큰 그림에서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방향성인데 물론 이제 엊그저께 이제 스캇 베센트가 지명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임기 말인 2028년까지 GDP 대비 3%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은 그건 논외로 하고 설령 재정 적자가 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는 전 동일하지 않습니다. 뭐 좀 주제가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재정 적자가 저부터 말씀드리죠. 일단 트럼프는 관세 두 번째 하고 그렇죠. 예. 재정 적자 부분 말씀 좀 드리죠. 네네. 재정 적자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죠. 재정 적자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이 원래는 이게 이론적으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은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2, 3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통화 정책이 긴축을 했음에 불구하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게 결국은 옐런의 재정 정책 많이 푸는 쪽으로 가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된 건데 그 결과로 지금 재정 적자 폭도 굉장히 커지고 한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원래 블러핑을 하면서 헐더 얻는 형태로 느끼는 했는데 자 말씀드리죠. 뭐 물론 이제 지명자가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대로 다 간다 가정합시다. 간다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관점 뭐냐면은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 그 재정 적자 부족한 거 세수 부족한 것만큼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제한되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많이 뜰 거라는 이런 로직인데 네. 여기에 대전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제라기보다도 대전제는 이 수요 사이드가 제한돼 있다. 네. 수요 사이드에 제한돼 있다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나면 가격이 탁 그렇죠. 폭락한다는 전제인데 이 전제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예. 국채를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그 발행한 국채를 많이 수요해 줄 것이다. 많이 매수세가 강할 것이다라고 또 가정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일단 물론 이제 뭐 극단적으로 많이 발행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지만은 그렇겠죠. 제한대로 그러니까 어떤 영어로 gradually 점진적으로 는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수요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례적으로 늘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 국가고 또 연준이란 데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나중에 어떤 수요가 부족해서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폭등할 때의 마지막 구원 투수가 있죠. 연준이 있죠. 네. 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급 사이드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고 돈을 지정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 어떤 미국 이후의 주한 뭐 이머징 마켓 국가인데 미국 같이 행태를 한다.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재정 적자에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금리 방어가 안 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현재 금리가 5%인데 재정 적자가 많이 나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절대로 5%의 금리를 안 사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5%가 아니라 7% 8%의 고금리를 제시를 해야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는 국면이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나라이죠. 근데 혹시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을 이머징 마켓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왜냐하면 아까 이머징 마켓 국가는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국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은 제가 이제 재정 적자 는다고 하더라도 국채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니까 첫 번째는 수요 쪽에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글로벌 어떤 국면입니다. 글로벌 국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세계적 연기금들이 있어요. 세계적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을 엄청 투자하니까 주식이 세상에 전부인 양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채권이 더 크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적 연기금들은 주로 주식보다는 채권의 비중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자 본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우리 국민연금 한국인의 약간 뭐 지역적인 이슈 있지만 국민연금이 우리가 뭐 선진국에 있다 가정을 하고 보면은 일단은 그러면 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크게 봐서는 몇 안 되죠. 그러니까 세계적 뭐 캘퍼스나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첫 번째 미국 국채, 그다음에 일본 국채, 유로존 국채 이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국채를 투자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그림에서는. 그런데 현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더스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일단은 일본은 JGB는 현재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터집니다. 절대 금리도 낮고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별로 저는 매력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리고 국채 마켓도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의 대항마라고 해야 되나 또는 선택지로 유럽 마켓이 있었는데 유럽 마켓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EU존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독일 분투가 양축인데 프랑스가 망가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는 2012년대 남유럽 재정 사태와 비슷하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딱 남은 건 독일 분투밖에 없는데 독일 분투가 현재 금리가 절대적으로 낮고 또 우리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했을 때 제일 좋은 그림이 어떤 거냐면요. 앞으로 투자한 나라의 금리가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그 나라에 해당하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금리 내려가되 경제가 충분히 건전해서 우리 나중에 파산하지 않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유럽이 이제 그런 과거의 위상에서 굉장히 이제 추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가 투자할 수 있는 마켓은 온리 원입니다. 미국 국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좀 약간 착시가 있는데 보세요. 현재 미국 국채 그 10년짜리 4.5입니다. 4.5라고 하면은 보통 연기금은 길게 투자하니까 그럼 10년짜리면 토탈 45%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중간에 배당이 나오는 구조니까 재투자를 하면은 50%입니다. 그럼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연평균 수익률로 하면 연 5%의 확정 수익이 나오는데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뭐 얘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현재 구조적으로 미 연준을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 시장이 다 너무 죽고 있기 때문에 현재 4.5 금리의 미국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 국면이고 만약에 설령 이게 한 5%까지 간다면 더더욱 더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커지는 겁니다. 왜? 기관 투자가는 바앤홀드가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바앤홀드는 확정 예금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달러에 미국의 5% 확정 예금을 믿지? 뭐 그런 표현을 거칩니다만 그렇게 보시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더 견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은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또 코멘트 드리면서 네. 좀 쉬시면서 또 저도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경인당과 토론합시다에서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선한 의견을 주셔서 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뷰를 발견해가지고 좀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졌는데 네. 좀 덧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계 경제가 제가 그동안 실물 경제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렸던 그 현상이 저성장 고착화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제외한 채 세계 경제가 다 저성장 고착화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입니다.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독일이 작년에 마이너스 0.3% 성장하고 올해 0.0%, 내년도 제로 성장합니다. 유로존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중국 경제 당연히 안 좋아 저성장 고착화되고 그마저도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내년 4.1%로 성장률을 그렇죠. 하향 조정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하향 조정해서 2%로 내려잡고 있고요. 세계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로 내려잡고 있는 과정인데 미국만 예외가 되고 있죠. 미국 예외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예외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도 그러면 어떤 나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의 사이즈가 큰데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이 아니면 어떤 나라의 채권 투자를 하냐 이거죠. 대체제가 누구냐 이거죠. 그럼 돈을 어디로 항상 머니무브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국채 가격이 그냥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발행을 해도 그것을 수요로 연결될 만한 머니무브가 있을 것인지를 또 봐야 되는데 충분한 수요가 있겠다라는 전제를 해본다면 그게 정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연결될까? 이 부분은 한번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기조가 왜 미국이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가져가야 되느냐? 나는 그냥 세계 주요국들과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만 가져가겠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 각국이 지정학적 긴장감을 가지고 소위 국방비를 올려잡아라. 그러면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채 미중 패권 전쟁이나 또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서로 관세를 올리는 이런 긴장감이 조성되는 국면에는 아무래도 달러 선호 현상은 약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른바 달러 뉴노멀, 강달러 뉴노멀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른바. 거기에 엔드가 미국 국채 그렇죠. 선호죠. 그러니까 안전자산들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사고의 대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트럼프가 국채를 많이 발행할 지연정 그게 정말 국채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은 한번 품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일단 한 가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재정 적자 이퀄로 발행 물량 늘고 국채가격 금리 하락
그 금리 폭등 네. 이거는 좀 동일하게 어렵다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뭐 비트코인은 안 하는데 이런 암호화폐가 트럼프가 굉장히 약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국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어떤 채권을 바라보실 때 금리가 뜬다는 건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금리가 5% 10% 이렇게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는데 이제 자금이 제한된 자금에서 비트나 이런 데로 가면은 국채에서 누가 국채를 투자하겠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을 보면은 자본시장이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파생상품 시장은 커지고요. 그리고 대체상품 시장도 커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이게 어떤 전통적 시장에서 이쪽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제가 주식 관계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채권하고는 어떨까요? 관계가 이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통적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채 시장에 부정적일까? 보통 분들은 이거를 부정적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좀 일정 부분은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이나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투자 얼터네이티브라고 대체 투자 같은 거 하는데 대체 투자나 그리고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저도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뭐 최근에 굉장히 그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두 다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담보가 제공이 필요합니다. 파생 상품도 모두 다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다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담보가 무엇일 거냐면은 미국 국채입니다. 즉 그 시장이 커지는 거에 비례해서 담보물의 수요가 더 확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커진다고 하면 비례적으로 미국 국채 담보물이 디맨드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하나 코멘트 해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트럼프가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았던 일들을 제안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은 한 번도 무역 적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 그 무역 적자가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문제다. 우리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 그 우리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나라들 그런 나라들한테 관세를 때려야 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우리나라도 8위국이에요.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그 대상국입니다. 그런 나라들한테 관세를 때려서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된다. 우리 무역 국자를 만들어야 된다. 무역 국자를 만들려는 얘기는 미국의 제조 기지를 가지고 와서 수출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기발한 생각인 거고요. 이거 하나. 이 얘기는 곧 결과적으로 뭐냐면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또 아까 비트코인 말씀 주셨는데 비트코인을 이 전략적 비축 자산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금을 팔고 비축 자산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방에 적자를 탕감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미국이 전통적으로 적자를 당연시화했거든요. 기축통화국으로서 적자를 계속 늘려만 왔잖아요. 근데 그 적자를 갚겠다고 한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거죠. 이것도 기발한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재정 적자 더 늘어날 거다라고 우려하지만 적자를 어쨌든 갚을지는 모르겠으나 갚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은 또 처음이라는 면에서 너무 그걸 우려할 그럴 접근은 또 아닐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도 또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